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약 한 달여 만에 1100선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6포인트나 오르면서 1105.05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뉴딜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등 각종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를 크게 끌어올리는 견인 체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안 통과 내용 그리고 기아차의 노사 합의문 발표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자동차 노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합의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 굉장히 강한 이 강성 노조로 알려진 기아차 노조에 관련된 소식이라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울경제신문의 박태종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기아차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생 협력에 합의했다고요? 예. 기아자동차 노사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한 생산 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4일 소아리 공장에서 열린 경영 설명회 직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노사 합의문은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또 고용 안정을 통한 평생 일터 실천, 안정적인 생산 라인 운영 등 5가지 합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산 라인 운영입니다. 기아차 노사는 일거리가 없는 생산 라인에서 주문이 밀리는 다른 차종을 생산하는 물량 재배치하고 또 한 생산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만드는 홀류 생산에 합의한 거죠. 이를 통해서 기아차 노사는 라인 간 불균형 해소 및 라인별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기아차는 이달 중순부터 카니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프라이드를 생산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고요. 또 주문이 밀려있는 포르테를 소렌토 라인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아차 노조의 이번 협력에 대해서 사측은 고용 안정을 통해서 평생 일터를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보답한 것이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노사 간의 유연한 합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노사도 역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합의했다고요? 예. 정부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하이닉스도 자구책 수립의 노사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 반도체는 어제 경영진과 노조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 및 자구 노력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회사와 노조는 임원 감축, 희망 퇴직, 무급 휴가 등을 골자로 하는 인력 조정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임원진을 30% 줄이고 임금도 최고 경영자의 경우에는 30%, 기타 임원은 10에서 20%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고요. 또 오는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는 집단휴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닉스는 각종 수당 반납과 복리후생제도 유예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 경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노사 간의 합의가 잇따른 그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 노사가 힘을 합쳐서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지난 11월에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량은 7만 4천여 대에 불과해서 지난 10월에 비해서도 30%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수출도 24만 8천여 대로 7.4%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12월 들어서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런 불황이 계속될 경우에 감산이 감원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조에서도 탄력적인 생산이나 경비 절감에 적극 협력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현대차 노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노사 마찰이라든가 노노 갈등까지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예. 현대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노사 상생의 모습은 찾기 힘든다는 거죠. 최근에도 노사 마찰과 노노 갈등이 재현됐는데 문제는 생산직 전환 배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이 생산직 전환 배치라는 거는 인력이 모자르는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일손이 모자르는 공장에 이제 투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대차 울산 2공장은
에쿠스나 산타페, 베라크루즈 등 대형차를 생산하는 곳인데 요즘 그 SUV가 안 팔리고 또 에쿠스도 단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잉여 인력이 2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중 20명을 제네시스와 투싼 등을 생산하는 울산 5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 5공장 측이 반발하면서 아직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본격적인 감산으로 일감이 줄면서 전환 배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노조 내부에서 약간 변화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긴 한 상황인데 아직 공장 간의 기득권 다툼이 갈 길 바쁜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 세계 어느 자동차 업체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환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현대차의 모순이라고 지적했고요. 네. 따라서 감산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인력 배치가 현대차 노조에게도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미국 B3 자동차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노사 간에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생존과 좀 발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박태준 기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판교, 광교, 동탄, 김포 등 한때 큰 주목을 받았었죠. 이 수도권 2기 신도시라고 불립니다. 자, 이곳에서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분들도 상당히 적지 않을 듯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2기 신도시 추진 사업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이겠죠. 자, 이런 2기 신도시들의 위기감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스튜디오에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기 신도시 사업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택 경기가 아무리 좀 안 좋다라고 해도 지금 언급한 이런 2기 신도시들은 어떤 그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월등하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요. 네, 2기 신도시 사업이 줄줄이 미뤄지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도시 사업은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그 택지를 시행사가 분양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구조인데요. 최근에 대부분의 신도시 시행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다 보니 택지는 분양받아놨지만 막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 원래 올해 11월에 7개의 건설사가 5천 가구의 아파트를 동시 분양하기로 계획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2개 건설사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고 분양도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자, 근데 신도시라고 하면은 그 특별한 어떤 하자만 없다라면은 아파트 사업은 대부분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파트 시장조차도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갈 상업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드는데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건설사들이 분양받은 택지에서도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큰 대출을 일으켜서 참여해야 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광교 신도시에서는 광교 비즈니스 파크라는 초대형 업무 복합 단지를 짓기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외면해서 결국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신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또 그 신도시가 얼마나 활성화될지가 미지수인 데다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쉽지 않다 보니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짓는 것도 건설사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어둡다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이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제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어떤 지자체 간의 마찰이라든가 그 이외의 변수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례 송파 신도시의 새 이름이죠. 위례 신도시의 경우 당초 일정보다 1년 늦은 2010년 10월 첫 분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골프장 이전 문제와 신도시 사업 참여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도시 내에 있는 국방부 골프장의 경우 신도시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요. 아직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신도시 사업 지분을 놓고 마찰이 생기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 일정이 적어도 한 1, 2년씩 미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공급되던 이
아파트의 어떤 주택의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자,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집값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30만 가구씩 수도권에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약 8만 가구가 신도시에 지어지는데요. 이기 신도시들 대부분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도시 분양이 미뤄지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 시기가 길어지면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수도권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건설업체들이 민간 택지에서는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택지인 신도시에서조차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 대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기 신도시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위기에 빠진 그 빅3 자동차 업계를 결국 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은 자동차 업계에 한 150억에서 170억 달러 정도를 지원키로 했는데요. 이는 빅3가 요청한 자금의 물론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빅3 자동차 사업이 이런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하면서 적어도 내년 3월 달까지 어떤 그 운영 자금은 마련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예,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은 지난 주말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150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3사가 의회에 요청했던 34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 액수로 내년까지 경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힌 포드에는 자금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금융은 규모도 적은 만큼 본격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라 파산 시한만 연장하는 임시 처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구제금융은 내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 취임한 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3사의 지원키로 한 150억 달러는 자동차 연비 개선 자금을 전용한 것으로 정식 구제금융은 미 재무부의 구제금융 자금으로 집행됩니다. 이번 구제금융은 내년 3월까지 지원되고 구체적인 회사별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시 처방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이런 임시 처방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에서 최악의 고용지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6.7%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일단은 3사를 살리고 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원래 공화당과 백악관 측에서는 국민 세금을 들여 자동차 3사를 구제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 재무부 구제 자금으로 3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 불안이 심화됐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자동차 연비 개선 자금으로 3사의 파산을 늦추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지원키로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3사에 대한 압박도 함께 따랐을 것 같은데요. 예, 정치권은 3사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구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금융위원장이 특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도드 위원장은 닉 웨고너 GM 회장을 지목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도드 위원장은 또 3사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으로 경영진 교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3사를 구제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맥, 프레디맥이나 AIG 등도 경영진 교체를 겪었습니다. 물론 GM 등은 현 경영진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바마 당선인도 방송에 출연해 도드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변화를 모르고 실패를 거듭해온 자동차 회사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 교체 외에도 GM과 크라이슬러가 합병해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드 위원장은 크라이슬러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GM과 크라이슬러의 합병을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로부터 소식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증시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혜욱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상당히 좋았다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단숨에 1100선을 회복했습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6.92포인트 오른 1105.0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한 때는 올 들어 24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6,943억 원 사들이며 지난 9월 16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은 1,180억 원 매입하며 닷새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역시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로 4,97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반면 개인은 7,686억 원 팔아치우며 오랜만에 찾아온 반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몰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한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하며 지수 급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의 호재가 포개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에선 자동차 빅3 구제안 의회 통과와 오바마 정부의 신유대 정책 추진 소식이 전해졌고 중국에서 건너온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은 또 다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고 원달러 환율 역시 급락하며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7.2원 내린 1,448.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거 증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지수가 단숨에 1100선을 돌파하면서 증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국면은 정책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감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해 왔으나 번번이 경기 침체 악재에 막혀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급등으로 양상이 달라졌다며 투자 심리가 이제 고정 악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서 새로운 정책 호재에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이 장세를 좌우하고 있어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수의 강한 하방 경직성 등을 감안하면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옵션 만기일은 단기적인 지수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엔 이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 전문가는 만기일의 프로그램 충격은 크지 않고 오히려 만기일 이후 배당을 위한 현물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른 증시의 오름세로 올라타는 김에 상당히 오랫동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의 돈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방만한 농협의 경영 개혁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협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등 연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유가 하락과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2.3% 하락하며 4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농림수산품과 전력, 수도, 가스요금이 올랐고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은 떨어졌습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 30개 건설사 가운데 27개를 승인하고 늦게 신청한 3개 기업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는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해줍니다. 네, 이어서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석훈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오늘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그 큰 폭의 상승을 해가지고 여러 투자자분들 대하게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그 지난 주말 그 뉴욕 증시 상승 급반등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 초반부터 강세를 출발했는데 5일 만에 지수가 107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주춤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상세를 지속적으로 유입을 했는데 정가로 77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한 110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에 그 장세를 보면은 그 선물 급등락에 따라서 장이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흔히들 액더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선물 고평가인데요. 그 지난 주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백오데이션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됐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통상 12월 달 같은 경우는 선물 시세하고 코스피 지수가 백오된 현상이 일반적인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당락 지수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강한 선물 시세를 견인하면서 이제 그 종가까지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유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도 4,500이 넘는 금액이 유입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업종을 이제 상승시키는 가장 큰 1차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급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 그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늘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그 지난주 그 전주까지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 매물이 많이 줄면서 거래량들이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했는데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제독되면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특히 외국인 매도 이 부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의 그 특히 이제 순매수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순매도가 많이 급감한 상태에서 순매수 전환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을 굉장히 폭등시키는 그런 그 요인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그 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진 지점장께서는 또 오늘 하루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네. 네, 지난 주말 그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가 34년 만에 최악이라는 악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 하락에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오바마 당선자가 고용지표 악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며 극적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형 보험사인 하트포트 파이낸셜의 내년 실적 상향 전망으로 매트라이프 등 관련 보험주와 금융주로의 상승이 이어졌고 낸드 플래시 감산에 따라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샌디스크 등 기술주도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 나스닥은 4.4% 급등했고 주간으로는 각각 2.2%,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계속 하락해서 4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고 달러는 유로와 엔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금주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 속에 만기일 청산 물량도 4천억 수준에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해외 증시 호조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속에 단숨에 코스피가 76% 상승하며 1100선을 돌파했고 특히 최근 중국 증시 상승에 고무된 조선, 해운, 철강 등 중국 관련주의 상승과 대주단 가입 승인과 관련된 건설주들이 강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증권업종의 강세도 지속되었고 반면에 경기 방어 성격의 통신업종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미하여 대조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비 7.4%, 코스닥은 4.8% 급등했고 반면 외인들의 주식 매수세로 환율은 27원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이런 오름세가 과연 내일 또 이번 주 내내 지속됐으면 참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요. 자, 하지만 또 이렇게 급등하다 보면 그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최석훈 부장께서는 내일 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그 최근 이제 증시가 급락했던 가장 큰 글로벌 증시 급락 원인이 이제 미국 증시에 찾아되는데 네. 이에 대한 답도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야 될 걸로 봅니다. 역시 이제 반등 실마리는 그쪽에서 제공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 지난주하고 지난주 말 이게 비슷한 상황인데 특히 지난주 말 같은 경우는 그 1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농업분 고용 이게 이제 53만 명 감소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20만 명 감소하면서 이제 34년 만에 가장 그 최대 금액으로 나타났었고 네. 실업률도 한 6.7%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한 1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안 좋은 부분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우리가 장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 지지난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소비 한 70% 정도 차지하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용과 소비 그리고 GDP 이런 부분에 이제 악순환 고리가 상당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었고 예. 그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그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후퇴가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한 12월 동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70년대 말에서 80년 초까지 한 최장 기간이죠. 한 1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도 그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 최악의 리세션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다 있다, 나와 있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 그런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 저 박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 주말 급반등이 그 하트포드 종합보험회사죠 쪽에 실적 전망이 일단 단초를 제공했지만은 그 경제 지표를 이제 뒤집어 생각하는 그 역발상 투자 전략들이 네. 최근에 미국 증시라든가 우리 증시에 상당 부분 그 먹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호재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 신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인프라든가 그런 신에너지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빅3에 대한 지원책 네. 이런 부분도 원인일 수 있겠고 이러한 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일단 그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좀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증시 반등에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 지금 1,460원 정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7원 정도 하락해서 지금 1,448, 1,450원을 하회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유로 달러를 보면 유로 달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달러 강세를 유지하다가 10월 말 11월 들어서면서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죠.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반면에 달러가 강세를 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안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달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절대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화될 걸로 보여지고 수급이나 이제 투자 심리 측면인데 그 1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조를 회복했고 그 미수라든가 신용융자를 뺀 그 실질 예탁금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MMF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가 지금 이제 12월을 들어와서 또 3조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수급 측면에서는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심리를 보면 심리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 그 900포인트를 찍고 증시가 반등하면서 이제 그 종목별로 보면 그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여러 가지 투자들한테 심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또 보면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을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일봉상 아까 말씀드렸던 5일, 10일, 20일 선을 강하게 뚫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주 주봉이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오늘 이후에 장세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부분과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공조 거기에 따른 대응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단은 그 무게 중심이 상승 쪽으로 쏠리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목요일날 진행될 금통위하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 부분도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선물 만기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일단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단지 오늘 그 프로그램 차익 잔고 유입된 부분 4,540억 정도가 유입됐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그 상황 같으면 그 배당 관련된 매수세 유입 만기에 그리고 그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원활하게 소화될 수인가 한 부분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시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분석까지 예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진 지점장께서는 국내 대표적인 우량주에 대한 전망들을 해오셨다고요? 네. 네, 지난주에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국내 대표적인 우량주가 포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 전망입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은 세 가지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지난 3년간의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소비 감소 등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지난 2년간 불황의 막바지 국면으로 추가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업종 PBR은 지금 0.6배로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원화 약세로 업황 부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동종 업체 중에서 자금력과 원가 경쟁력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목표가 59만 원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하이닉스는 적자와 가다한 차입금 등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반등은 내년 하반기로 잡고 단기 목표치는 9,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기 회복 전에는 어려운 측면이 강한데요. 올해 상반기의 화려한 실적 대비 하반기는 참담한 실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세계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LCD 패널 업체들의 감산하고 신규 라인을 투자 확대 지연 등으로서 수급 상황이 내년 2분기부터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결국 내년도의 세계 경기 회복 여부가 펀더멘탈 개선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를 볼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업황과 밸류에이션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각각 20-30% 할인된 수준이지만은 내년 1분기 정도 가야 의미 있는 매수 시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전망인데요. 먼저 전자 부품 업체들은 금년 전방 산업 업황 부진과 통화 상품 투자 손실로 실적 악화를 보였었는데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산업 부진으로 단가 하락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단기간의 실적 개선은 힘든 상황입니다. 휴대폰 부문은 올해 한마디로 노키아의 절대 강자 위치 확립과 모토로라의 몰락, 한국 업체들의 선전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휴대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에 대한 원가 경쟁력과 하이엔드폰 시장 개척으로 내년 경쟁 업체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LG전자는 하이엔드폰 시장에서 다양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내년 안정적 수익성 유지가 기대되며 금년 실적의 대규모 외화 환선 손실을 미리 반영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업종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반복되고 불황기는 성장주의 매수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세계 철강 소비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수요 위축으로 철강 가격은 평균 30에서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소철강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반면 경기 침체기인 98년과 2001년 이 기간 15개월간의 철강 가격 저점은 재고 조정 완료 시점 3개월 전이었고 주가 저점은 철강 가격 저점의 2, 3개월 전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과거 경험이 되풀이 된다면 내년 재고 완료 시점은 11월로 예상되고요. 철강 가격 저점은 8월, 주가 저점은 5, 6월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내년 2분기 이후 철강주 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관련 종목으로 포스코는 뛰어난 원가 경쟁력과 인도 제철소 착공에 따른 장기 성장성 기대로 목표가 46만 원에 매수 추천하며 현대제철도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과 당진 고로 완공 성장성 기대 속에 목표가 4만 6천 원으로 매수 추천합니다. 반면 동국제강은 환율 상승에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펀더멘탈 약화로 매수 시점을 좀 더 뒤로 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몇몇 주요 업종과 거기에 관련된 종목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재인 지점장께서 주요 업종의 전망과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석훈 부장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 포트폴리오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목표 가격 15,000원 도달로 인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고 신규로 태용을 같은 비율로 신규 편입했습니다. 기존의 그 한진중공업은 목표 가격을 25,000원을 돌파를 했지만 중국 관련 그 부분들 그 메리트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보유하는 걸로 유지를 했습니다. 우선 그 신규로 편입한 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자유단조 제조업체입니다. 그 자유단조란 거는 이제 기존에 그 규격화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비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업체인데요. 네. 주요 제품이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풍력 발전 설비,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그리고 원자력 등 발전 플랜트 등에 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보면은 그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원가이력이 하락함으로써 그 영업이익률이 53.2% 증가한 417억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도 그 외환 관련 손실이 개선되면서 손익이 개선되면서 68% 증가한 337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그 매출액이 91% 증가한 1,712억, 영업이익이 56% 증가한 257억을 기록했습니다. 태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반기 말 이제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 설치했던 1만 5천 톤 프레스 설비를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비가 가동되면서 외형 그리고 수익 전반적인 그 부분에서 성장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저산소 녹색 성장 정책 그리고 그 오바마 신정부의 신에너지 재생 정책,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그다음에 교토 의성서 비준 이런 부분들에 따른 그 정책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그 막대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태양광보다는 그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이제 풍력 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더 경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풍력 단조 제품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규모로 추정되는데 태용은 그 중에서 마켓쉐어를 한 15%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부분 그 생산 비중을 기존의 5.4% 비중에서 2010년 기준으로 25%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1만 5천 톤 규모 프레스 그 설비를 이제 그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원자력 그 이 발전 부품 부문의 성장 잠재력 때문인데 그 또한 태용의 가장 큰 강점이 다양한 제품 그리고 300여 개에 달하는 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 이러한 부분에서 3년 동안 향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20% 이상 성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태용에 대한 그 가격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접근에 대한 말씀 짧게 더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 5일, 10일, 20일, 60일까지 네. 이제 정비할 상태에 있는데 일단 그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부여해서 PR을 좀 높은 20배를 정해서 목표가는 97,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65,000원에 관한 제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진 지점장 그리고 최석훈 부장님 이렇게 두 분의 도움 말씀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센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의 급등세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미국 금융통화위원회 추가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을 한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난주에 글로벌 금리 정책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주 ECB와 BOE 쪽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ECB는 유럽 중앙은행을 말하고 BOE는 영란은행을 말하는데 원래 ECB 같은 경우는 한 50bp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100bp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ECB 같은 경우 예상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리 결정 이후에 향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없었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에서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차트 1번을 보시면요. 일단 그 ECB 같은 경우는 2.5%까지 지금 인하를 했고 BOE가 2%까지 인하를 한 상황인데 빨간색이 영국 쪽 금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ECB 쪽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 금리가 마지막 인하가 아니고 내년 초까지 거의 한 1%대까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국면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제로금리 수준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움직임 속에서 이번 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5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히 2주 전에는 미국 FRB가 그 MBS 주택대출담보증권을 한 6천억 달러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는데요. 예. 자, 이것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MBS 매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그 차트 2번을 보시면 미국의 그 장기 주택 금리 30년짜리 모기지 금리하고 그리고 국채 30년물의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그 미국의 FFR, Federal Fund Rate라고 해서 그 기준 금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30년짜리 국채 금리인데 30년짜리 모기지 금리는 빨간색 그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급락을 하면서 일단 향후에 그 금리 인하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미국의 주택 수요를 환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지 않는 이상은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차트 한 3번을 보시게 되면 네. 미국 주택 구입 여력 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금리 하락을 통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떤 주택 시장의 회복 자체는 2009년 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주택 구입 여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은 비록 단기적으로라도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걸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유가 다음 차트 4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트는 종합지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중간 소득자들의 주택 구입 여력 종합 지수이고, 그다음에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그 주택 구입 여력 지수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전체 그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차트 5번을 보시게 되면 주요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대출할 때 그 의사가 어느 정도 강한가를 갖다 나타내는 부분인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 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엄격함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없이는 신용시장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주택시장 반등은 조금 시기상조한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떤 주택을 구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출을 해줄 때 웬만해서는 잘 못 믿겠으니까 대출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집 사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 금융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순자산만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앞으로 꾸준히 일어나기는 참 쉽지 않겠다. 집값은 당분간 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어떤 금융위기가 집값 하락해서 그 비롯된 것도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그럼 그런 금융위기 자체가 좀 진정되는 것도 한참 더 뒤로 미뤄진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아마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주택 가격 자체는 2009년 말이나 되어야지 좀 바닥을 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물론 주식시장은 거기에 선반영해서 한 6개월 보통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일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내년 초까지는 신용시장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단기 저항선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지난 주말에 뚫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다들 이야기하시는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S&P 500 지수에서 900선 부분이 그 기준선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어떤 급락에서 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택 가격의 어떤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1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작년 이맘때 뭐 했었나 기억해보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절대 또 짧은 시간만도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의 모습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기다려왔던 그런 폭발적인 그런 폭등 장세였는데요. 부디 냉온탕을 오갔다 이런 표현이 나지 않게끔 이번 주 내내 좀 꾸준히 이런 상승세가 완만하게라도 지속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안 마련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증시의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인데요. 자,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